HBM이라는 그 메모리를 만들 수 있는 것은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나라 안보적인 측면에서도 이 반도체가 굉장히 안보에 도움이 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이 만수무강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반도체 계속 잘 만들고 전 세계에 목줄을 쥐면서 또 한쪽으로는 전기도 많이 만들어서 데이터 센터도 한국에 굉장히 많이 유치를 하면 데이터 센터가 사라지는 것도 엄청난 타격이거든요. 감정적으로 좋든 싫든 초강대국 미국의 많은 자산이 한국에 들어오고 미국이 우리 전략적으로 우리나라에 의존하게 만들면 만들수록 우리는 만수무강이 가능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또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당신의 지적 호기심을 사로잡을 셔러잡다 시즌2의 진행자 최정훈입니다. 왜 오늘날 AI 산업에서 에너지 그리고 데이터 센터의 문제가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는지, 각 국가들과 기업들은 어떤 점에 주목하고 있는지 오늘 교수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 산업공학과에서 인공지능 빅데이터를 가르치고 연구하고 있는 조성준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다루는 이제 주제가 AI 산업이 발전하는 데 있어서 또 이 에너지나 데이터 센터와 같은 또 자원들을 우리가 어떻게 더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을까에 대한 얘기인 거잖아요. 교수님께서 생각하셨을 때 현재 이 AI 산업을 선도하고 있는 또 미국이나 중국 같은 나라들 가장 좀 주목하고 있는 어떤 이슈가 어떤 걸까요? 첫 번째는 기존에 우리가 이미 쓰고 있는 AI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챗GPT든 제미나이든 물어보면 다 답을 해주잖아요. 현재 이제 그쪽이 우리가 이미 많이 쓰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요거를 더 확장을 시켜서 이제는 무엇이든 시켜주세요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에이전트도 있고 피지컬 AI도 있는데요. 에이전트는 역시 컴퓨터 안에서 일을 시키는 거죠. 내가 뭐 이러이러한 업무를 봐야 되는데 그 업무를 AI가 그냥 다 해주는 거예요. 전에는 이제 질문에 대한 답만 했다면 이제 정말 업무를 대신 해주는 그런 쪽으로 발전시키는 게 한쪽 방향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이런 물리적 공간에서 앉아있다가 물 좀 가져와, 이런 거를 해주는 거죠. 청소해, 뭐 그다음에 공장 같으면 이걸 조립을 해, 배달을 해. 그런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다음 이제 시즌 2라고 할까요? 이쪽으로 발전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근데 사람들이 인지하고 있는 것은 챗GPT, 제미나이, 클로드 이런 친구들인데 이 포문을 열었던 건 GPT였지만 근데 요즘은 또 구글이 칼을 갈아서 제미나이 3가 성능이 또 압도적이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것 같기도 하고 대형 빅테크 기업들끼리의 좀 지형도라고 해야 될까? 경쟁 구도는 좀 어떻게 되고 있을까요? 거의 전쟁 수준이라고 봅니다. 춘추전국 시대 전쟁 수준인데요. 사실은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이런 AI의 핵심 아이디어라는 어텐션, 지금 AI 아키텍처인 트랜스포머, 이거 다 구글에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구글이 먼저 사실은 이런 대화형 챗봇 AI를 먼저 만들어 놨는데 구글 입장에서는 이제 자기들의 검색 엔진이 말하자면 그걸 통해서 광고를 파는 그런 비즈니스 모델로 정말 많은 돈을 벌고 있는데 갑자기 AI를 내놓으면 캐니멀라이제이션이라고 그러죠. 내가 만든 새 신제품이 나의 구제품을 먹어버리는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미적미적거리고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고 있다가 결국은 구글에 있던 엔지니어들이 대거 나가서 만든 게 오픈 AI고 거기서 이제 챗GPT를 확 터트린 거죠. 그래서 구글 입장에서는 이거 내가 다 만든 건데 얘네들이 뭐지 하면서 굉장히 원통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칼을 갈고 제미나이를 발전을 시켰는데 사실은 오픈 AI가 만든 챗GPT가 시장 점유율 거의 90% 가까운 점유를 하다가 제미나이가 나오면서 90에서 좀 내려가고 제미나이가 이제 한 자리 숫자였다가 이제 두 자리, 그러니까 20% 이상으로 이제 지금 가고 있는 그런 모양새라고 봅니다. 예전에는 저희가 AI들끼리 성능을 평가하고 이럴 때 대형 언어 모델 LLM이란 것에 어떤 성능에만 사람들이 초점을 좀 뒀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는 그 성능을 가능하게 하는데 우리가 비용을 얼마나 쓰느냐, 에너지를 얼마나 소모하느냐, 자원을 얼마나 쓰느냐도 더 이상 계산해서 절대 빠뜨릴 수가 없는 되게 중요한 요소가 된 것 같더라고요. 이 문제를 한번 진단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실제적으로 AI가 물리적으로 존재하는 공간은 데이터 센터입니다. 전 세계 데이터 센터가 굉장히 많은데요. 결국 데이터 센터는 수많은 컴퓨터를 모아놓은 장소예요. 서울대학교 정보화본부 그 안에도 데이터 센터가 있는 거고요. 규모의 차이겠죠. 이제 AI 데이터 센터는 그 안에서 연산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저장만 하는 곳이 아니라 이제 연산을 하게 되니까 이 저장하는 데 쓰는 전기와 연산하는 데 쓰는 전기는 이게 이제 비교가 안 될 차원이 정도로 다르군요. 차원이 다르게 에너지가 많이 필요하겠죠. 이 데이터 센터라는 개념 자체는 사실 되게 옛날부터 있었던 개념이잖아요. 그 안에 뭐 구조나 설계 같은 게 그럼 좀 바뀐 건지 그 변천에 대해서도 좀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네, 전에는 그러니까 그 정말 말 그대로 데이터가 있는 센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하드디스크, 뭐 우리가 쉽게 이해하는 그 하드디스크 같은 애들이 쭉 있었죠. 그래서 인스타그램에 사진 올리면 그 사진이 복제가 돼서 총 3장이 만들어져서 하나는 노르웨이 데이터 센터, 하나는 알래스카 데이터 센터, 하나는 뭐 미국 데이터 센터 이렇게 저장이 돼서 그 데이터 센터 원래 초기 모습은 그 하드웨어가 굉장히 저가의 하드웨어를 썼거든요. 그래서 하나 죽으면 알래스카가 죽으면 그러면 뭐 워싱턴에 있는 사진을 저한테 보여주거나 그러니까 삼중 백업을 해놔야 삼중 백업을 해놓는 거죠. 우리 조선 왕조 실록처럼 통신이 안 될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이제 백업을 해놓은 게 데이터 센터의 시작이었는데 이제는 사실은 이름도 바뀌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연산 센터예요. 데이터 센터가 아니라 그 GPU가 들어가서 우리가 AI한테 질문 던지면 데이터 센터에서 그 답을 받아서 질문을 받아서 생성하고 거기서 추론을 막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있는 거 집어오는 거랑 거기서 막 생각해서 답하는 거랑은 에너지가 얼마나 많이 들겠습니까? 결국 전기가 뭐 10배에서 100배가 많이 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안에는 하드디스크만 있던 것이 이제는 거기에 GPU가 같이 있고 HBM이 옆에 있고 그러니까 엄청난 연산이 그 안에서 벌어지는 거죠. 당연히 열도 많이 나고 에너지 전기도 많이 쓰고 가격도 비싸지고 그렇게 바뀐 것 같습니다. 기존에 있던 데이터 센터도 많은데 뭐 그땐 괜찮은데 왜 갑자기 그러냐 하는 건 바로 저장이냐 연산이냐 이제 그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은 저장도 하고 또 연산도 하고 이렇게 가고 있죠. 그래서 굉장히 많은 에너지 즉 전기가 필요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심지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피지컬 AI나 그러니까 더 고등한 어떤 AI가 발전이 되면은 구체적으로 얼마일지는 몰라도 지금보다 또 훨씬 더 늘어날 것 같은데 그 큰 덩치를 가진 기업들 나아가서 국가들은 이 전력 인프라, 에너지 인프라를 해결하기에 좀 어떤 노력들을 좀 하고 있을까요? 먼저 우리나라를 보면 우리나라가 몇 년 전에는 탈원전을 정부 기조로 삼았고요. 대신 이제 그 탄소제로 태양광 이거를 굉장히 많이 우리가 설치를 많이 했죠. 그래서 사실은 공해를 없애고 원전의 리스크를 없애고 태양광 같은 그런 아름다운 에너지를 쓴다는 거는 이론적으로 너무 아름답고 거기에 대해서 반대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태양광의 문제는 뭐냐면 해가 지면 전기가 없다는 거죠. 자, 그러면 한국 사람들은 해가 지면 AI를 쓰면 안 되는 거죠. 해 떠 있을 때만 AI를 쓸 수 있고 해가 지면 그러니까 아침 7시부터 저녁 6시까지만 AI를 쓰고 밤에는 그냥 자라. 이렇게 되잖아요. 전기가 없는데 어떻게 쓰겠습니까? 아 근데 그래도 그걸 어디 좀 저장을 해두지 않나요? 네, 저장이 제일 어려운 게 전기예요. 물론 저장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에너지 스토리지 시스템인가 ESS라는 게 있는데요. 굉장히 비싸고 효율이 안 좋아요. 우리가 뭐 낮에 아무리 전기를 많이 만들어도 그걸 밤새 쓰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캘리포니아도 사실은 굉장히 위기를 겪었고요. 그래서 이제 2026년 지금 우리나라 새 정부에서는 에너지 측면에서 원전을 국가 전략 에너지로 다시 불러 들여왔어요. 그러니까 얘를 버려가지고는 되지 않는다. 감당이 안 된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밤에 쓸 수 없고 밤에 계속 쓰려면 결국 화력발전소밖에 없죠. LNG나 석탄을 떼야 되는데 이건 공해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기저라고 하죠. 그러니까 쭉 바닥에 깔아주는 그런 에너지로서 원전을 버릴 수가 없다. 다시 원전이 컴백했습니다. 산업공학이라는 것에 따르면 어떤 제한된 우리의 환경과 자원들을 어떻게 더 효율화하고 최적화해서 가장 좋은 결과를 낼 것이냐라는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학문이라고 느껴지는데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바라보셨을 때 이 에너지라는 문제는 이 게임에 있어서 어떤 요인인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기가 필요한 거는 이제 뭐 AI를 주로 말씀하셨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그 피지컬 AI 또 한번 생각해 보면 그 로봇이 공장에 수십만 대가 배치돼서 작업을 하고요. 또 가정용 로봇도 나올 거예요. 5년 안에 정말. 그 로봇이 쓰는 전기는 어떻게 감당을 하며 이런 문제들이 바로 코앞에 다가온 문제라서 상당히 심각하다. 그래서 일단 국가별로 보면 우리나라가 그렇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미국은 역시 또 원자로
거기는 이제 그런 대형 원전뿐만 아니라 소형 원자로라 그래서 SMR이라 그러죠. 그래서 이거를 기존에는 그 원자력 발전소 하면 그 하나를 딱 이렇게 짓는 거예요. 마치 우리 건물 짓듯이. 근데 요거는 이제 모듈화 시켜서 공장에서 이제 대량 생산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거 가져다가 데이터 센터 옆에다가 딱 설치해 놓고 그 데이터 센터만을 위한 전기를 만드는 거죠. 그거만 돌아가는, 조그맣고 용량도 크지 않지만 그러다 보니 이제 리스크도 좀 작고 빨리 만들 수 있고 비용도 작고 이런 이제 장점이 있어서 그쪽으로 미국도 가는 것 같고, 중국은 이 동해안, 중국 동해안, 그러니까 서해바다, 우리나라의 서해 인천 건너 서해바다 중국에 딱 도착하면 중국의 동해안 쪽에 엄청나게 많은 원자력 발전소가 돌아가고 있어요. 자, 그렇게 결국은 많은 나라들이 이제 원전 쪽으로 안 쓸 수가 없다. 산업공학적으로 보면 전기가 필요하다. 그러면 전기에 대한 이제 가격을 사실은 산정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고요. 가격이 매겨지면 그 가격에 맞춰서 생산 단가를, 그러니까 뭐 100원이면 최소한도 100원 이내로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100원 이내로 전기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전기를 만들 수 있는 그 소스는 여러 가지입니다. 뭐 풍력도 있고 태양광도 있고 그 석탄, LNG, 원자력 등등 여러 가지가 있어서 그런 걸 이제 우리가 믹스한다 그러죠. 여러 가지의 그 조합, 걔네들의 조합을 어떻게 믹스하는 게 좋으냐 할 때, 그럼 무조건 제일 단가 싼 걸로 하는 게 제일 좋으냐? 하지만 우리가 고려해야 될 이제 소위 그 제약 조건이 많죠. 그다음에 이제 위치도 있고요. 전체 전력의 절반 가까이 수도권에서 쓰기 때문에. 근데 또 부산 쪽에서 전기를 만들어서 그럼 서울까지 보내려면 전기는 여행을 많이 하면서 이 전기 양이 이제 줄어들잖아요. 중간에 계속 이게 새 나가거든요. 안전성, 거리. 그래서 굉장히 복잡다단하고 뭐가 하나로 올인하는 것도 굉장히 위험한 거고, 정답 없는 문제를 주로 산업공학에서는 풀고 있습니다. 근데 일론 머스크는 그러니까 심지어 데이터 센터를 뭐 우주에까지 지어야 된다, 보내야 된다라고는 하는데, 뭐 저는 구체적인 기술을 잘 모르니까, 근데 또 그의 말하는 논거들을 들으면 말이 되는 소리 같기도 하고, 그런데 교수님은 그런 주장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일론 머스크 입장에서는 스페이스 X가 있지 않나요? 네. 그러니까 자기의 또 다른 자기의 사업을 또 다른 사업으로 얘기할 수 있는데, 뭐 일단 우주에서 데이터 센터를 만들면 장점이 없는 건 아니에요. 분명히 저는 있어요. 제가 일단 냉각할 필요가 없겠죠. 거기 거의 마이너스 273도, 273도. 그러니까 네. 뭐 냉각이 필요 네. 없겠죠. 아무리 네가 열을 받아도 금방 식혀줄게. 그래서 냉각할 필요 없다.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주민들의 항의 없다. 거기 아무도 안 사니까. 거기서 무슨 사고가 났을 때 폭발을 한다든가 뭐 이럴 때 인명피해나 이런 것들이 없어서 굉장히 좀 계속 갖다 더 필요하면 갖다 붙일 수도 있고, 그런 장점이 분명히 있을 것 같고, 자, 그런데 이제 단점도 또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거 쏴 올리는데 비용이 많이 드는데요. 굉장히 고가인데, 그 일론 머스크의 사업들을 보면 고가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을 5년 10년 안에 어찌됐건 해내지 않습니까? 그런 걸 보면 뭐 지금 우리가 봤을 때는 비용이 너무 높아서 말이 안 되는데, 혹시 압니까? 기술 발전으로 100분의 1, 1000분의 1로 줄어들면, 그러면 모든 데이터 센터를 다 우주에 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몇 개는 쏴서 해보고 더 많이 갈 수도 있지는 않을까. 지금으로서는 경제성이 없다고 판단되지만, 그거는 기술 발전에 의해서 10년 전에 경제성이 없고 말이 안 되던 게 지금은 또 가능한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요. 충분히 고려해볼 만 하나의 옵션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시 현실적으로 이 지구 안에서 이걸 해결하고 있는 얘기를 좀 돌아오면은, 그러니까 어쨌든 데이터 센터들은 계속 늘어나고 있고, 그 데이터 센터를 또 유치하기 위한 경쟁 같은 것들도 많이 일어나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마존 그 AWS 같은 경우에도 우리나라에다가 데이터 센터를 건설하는데 뭐 7조 원을 뭐 투자를 하겠다, 5년 안에 거의 한 12조, 13조 되는 돈을 투입한다라고 하는데, 저는 왜 땅덩어리도 좁은 우리나라에 이들이 주목을 하고 있지, 이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네, 데이터 센터의 입지를 볼 때 크게 뭐 한 3가지 정도를 얘기를 합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도 그 넓은 땅에 데이터 센터가 유독 많이 몰려 있는 곳이 있어요. 바로 워싱턴 DC, 그 수도의 북서쪽 지역, 거기 이제 버지니아라는 주인데요. 거기에 데이터 센터가 유독 많이 몰려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가 되려면 첫 번째는요, 천재지변이 없어야 돼요. 지진, 태풍, 화산 폭발 이런 게 없는데, 우리나라 별로 없어요. 정말 없어요. 옆 나라는 너무 많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거기에 비하면 너무 없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그런 천재지변이 없다는 게 굉장히 좋은 거고요. 두 번째는 전기요금이
쌀수록 좋다. 근데 우리나라 전기요금이 싸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전기를 거의 무료에 가깝게 쓰고 있는 나라죠. 물도 그렇고 그게 굉장히 매력으로 보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물론 최저로 전기를 만들진 않지만 전기요금은 비교적 싸다는 거고요. 또 세 번째는 데이터 센터라는 건 결국 AI가 그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럼 AI가 어디 있는 게 제일 좋으냐면 AI 쓰는 사람 옆에 있는 게 제일 좋지 않습니까? 그래야 이 통신의 그 시간적으로 레이턴시. 금방 레이턴시라고 그러죠. 질문했을 때 금방 대답할 수 있는 바로 옆에 있으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나라가 챗GPT 세계 2위 사용 국가라고 합니다. 미국 다음으로 인구 5천만 나라가 미국 다음으로 많이 쓰고 있다. 그러니까 굉장히 열심히 쓰고요. 그다음에 또 AI라는 이런 신기술, 우리나라 사람들은 또 이 신기술에 굉장히 전 국민이 관심이 있어요. 뭐 해보지 뭐 써보지 이런 정신이 굉장히 우리가 강한 나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저가 많고 앞으로 더 많아지고 그래서 AI가 계속 폭발적으로 발전할 때 계속 따라오면서 이 AI를 세 권에 하면서 열심히 쓸 수 있는 사람은 대한민국 사람이다. 또 뭐 네 번째를 또 굳이 말하자면 이제 또 개발자들 우수한 개발자 그리고 굉장히 저임금 미국 대비 우리 기술자들이 굉장히 저임금으로 일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미국 회사 입장에서 뭐야 이거 3분의 1 가격이네 이렇게 들어올 수가 있는 거죠. 사실은 원래 AI 패권이라고 하면 보통 미국과 중국이 압도적인 다른 나라들과 격차를 발생시키고 있는데 중국은 또 그 나라의 특수성 때문에 약간 폐쇄성이 있어서 그런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가 약간 대항마까지는 아니어도 좀 그렇게 부상을 하는 이유도 있을까요? 지오폴리티컬이라고 하죠. 네네네. 지정학적. 네. 네, 지정학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미국은 지금 중국을 넘버원 애니미로 보고 있고 반도체도 수출을 못하게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석유도 지금 베네수엘라와 이란을 통해서 가는 석유를 다 막으려고 하고 있고 그래서 당연히 AI 이쪽 산업도 중국이 워낙 강하게 올라오니까 막으려고 하는 그런 면이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국에서 만든 AI 우리 1년 전쯤에 딥시크라는 이제 AI가 확 난리를 한번 만든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중국에서 만든 AI의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왜 어린애들이 막 조그만 애가 막 어디서 욕을 막 해요. 그러면 어른들이 뭐라 그러죠? 너 이거 어디서 배웠어? 그러잖아요. 너 이런 욕을 어디서 배웠어? 야단치잖아요. AI도 똑같아요. AI를 뭐를 가르쳤냐에 따라서 AI는 답이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만든 AI에는 당연히 중국의 친화적인 문서가 많을 거고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뭐 역사를 중국 위주로 이렇게 좀 왜곡해서 공정이나 이런 네. 그러면 이제 그 중국에서 만든 AI는 뭐 고구려도 중국 땅이고 원래 백제도 우리 거고 원래 신라도 우리고 막 한국은 중국 거야 막 이렇게 배웠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거죠. 이제 그런 문제들이 좀 신뢰를 떨어뜨리는 좀 객관적이지 않은 그런 이제 문서나 역사나 자료로 학습을 시키지 않았을까. AI라는 게 이제 혼자서 이렇게 존재할 수 없지 않습니까? GPU도 필요하고요. 그러니까 오픈 AI와 구글이 기술력이 제일 좋지만 그 회사의 AI가 돌아가려면 GPU가 필요하고요. GPU는 엔비디아가 설계하고 TSMC가 만들지 않습니까? 근데 그 GPU는 연산하는 애고 연산하는 애 옆에 메모리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 메모리를 또 만들 수 있는 데가 HBM이라는 그 메모리를 만들 수 있는 것은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밖에 없는 거예요. 특히 삼성전자는요 생산 능력이 커요. 그래서 그냥 만드는 게 아니라 많이 만들 수 있습니다. 요새 K 방산 그래서 우리가 유럽에 많이 수출하는데 그것도 마찬가지고요. 독일에 탱크 주문하면 독일 탱크는 3년 후에 한 대 보내드릴게요 이러는데 우리는 1년에 10대 보내드릴게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좋은 거를 만드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거는 짧은 시간에 얼마나 많이 만들 수 있느냐. 그런 면에서 삼성전자의 HBM의 그 생산 능력은 어마어마하다. 그래서 이제 그런 생태계라고 하죠. AI 생태계 안에서 우리나라는 하드웨어 면에서는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러니까 한국을 지우고는 생각할 수 없는 AI가 돌아가지 않는 그런 우리가 일종의 그 생태계의 한 병목을 우리는 손에 딱 쥐고 있다. 그래서 한국의 중요성은 굉장히 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처음에는 에너지 문제를 좀 얘기를 했고 또 두 번째로 그래도 한국이 매력적인 AI 산업에서 강국인 이유도 얘기를 했는데 아무리 우리가 그런 좋은 조건들을 가지고 있어도 이 에너지 의존도라는 문제는 감당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인가? 그 데이터 센터를 유치하는 건 좋은데 이게 돌릴 수나 있을까? 이런 문제는 좀 어떻게? 네, 결국은 전기를 많이 만들 수 있어야 되고
그 많이 만들어 놓은 전기를 데이터 센터로 원활하게 보낼 수 있어야 되고, 그게 두 개가 키인 것 같아요. 물론 냉각은 또 세 번째 문제지만요. 그러면 전기를 어떻게 만들 거냐라고 하면 지금 충남 서해안 이쪽하고 전북 쪽에 그 바닷가에 배가 들어오기 쉬우니까 LNG 선이 들어와서 딱 내려놓고 거기서 화력 발전으로 전기를 많이 만들고 있는데, 이제 그거는 사실은 우리 모두가 다 너무 원치 않잖아요. 그거를 늘리는 거는. 그럼 결국은 태양광은 아이디어는 너무 이쁜데 이게 좀 해가 지면 이제 소용이 없고 그런 한계가 있어서, 결국 그러면 우리에게 남은 선택은 원전밖에 없지 않나. 만약에 우리가 정말 전기를 지금보다 몇 배 더 만들겠다고 우리가 결심을 한다면 국가적으로, 그러면 대안은 원전밖에 없지 않느냐. 그럼 이제 원전 기술을 어떻게 안전하게 만들 거냐, 또 폐기물은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국민들의 어떤 불안이나 뭐 리스크가 0이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 불안은 또 어떻게 잠재울 거며, 이제 이게 막 또 정치적인 이슈로까지 막 넘어가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 사회가 잘 해결해야만 아마존이 오고 또 알아요? 마이크로소프트도 오고 구글도 오고 막 할 때, 그래 오세요. 우리가 전기는 뭐 원하는 대로 대줄게요라는 걸 할 수가 있고요. 사실은 우리나라 안보적인 측면에서도 이 반도체가 굉장히 안보에 도움이 되는 겁니다. 뭐 어떤 사람은 미군은 반도체 때문에 있다, 뭐 이런 얘기도 할 정도로,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이 만수무강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반도체 계속 잘 만들고 전 세계에 목줄을 쥐면서, 또 한쪽으로는 전기도 많이 만들어서 데이터 센터도 한국에 굉장히 많이 유치를 하면, 이게 데이터 센터가 사라지는 것도 엄청난 타격이거든요. 감정적으로 좋든 싫든 초강대국 미국의 많은 자산이 한국에 들어오고, 미국이 우리 전략적으로 우리나라에 의존하게 만들면 만들수록 우리는 만수무강이 가능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또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어떻게든 전기를 만들어서 데이터 센터, 특히 미국의 빅텍들의 데이터 센터를 유치하는 거는 그런 장점도 있다. 물론 단점도 있지만 그런 장점이 분명히 전략적인, 지정학적인 장점이 있다고 좀 보입니다. 네, 그럼 오늘 이제 조성준 교수님과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이고요. 모쪼록 오늘 교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데이터 센터, 아니 어쩌면 연산 센터라고 불러야 되는 그 중요성과, 또 그것이 점점 더 늘어나게 될 미래의 에너지 전쟁, 그것을 우리나라가 또 어떻게 대비하고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지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